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네,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두 분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선 대표님은 국회 시작하고 이제 많이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부터 이제 예결위,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돌아가고 있고, 이제 정기국회, 국감이 있는 정기국회가 개원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 국회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새는 정기국회 아니라도 1년 내내 국회가 사실 계속 돌아가니까요. 예. 약간 더 바빠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정기국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아무래도 바빠지실 것 같고, 서 의원님은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어제부터 순천대학교 2학기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개강했군요. 예. 이제 제가 2학기 때 맡은 과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법인데, 사실 이제 노동법의 세세한 내용 이런 거는 교수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변호사이면서 또 국회의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교수님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떤 노동과 경제 성장 전반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노동과 관련해서 21대와 22대 국회에서 크게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 그 사안들에 대한 배경, 논쟁의 내용 이런 것들을 소개해서 학생들이 노동법에 대한 큰 틀의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이게 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업 준비를 그렇게 했고, 어제 첫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앞으로 수업을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또 정치권에 계셨던 얘기들 섞어서 막 해주시면은 학생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또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9월 정기국회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연설부터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개혁 입법, 내년도 예산 처리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됐는데요. 자, 먼저 정기국회 개회식 드레스 코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정 양복에 넥타이, 근조 리본까지 달았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복에 한복을 좀 많이 입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어떤 복장 하셨습니까? 네, 저도 바로 다음에 회의가 또 있고 이래가지고요. 뿔로 한복을 입지는 못하고 양복 위에 두루마기만, 한복 두루마기를 걸치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예, 그 이준석 의원과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의원들도 다 한복을 입었죠? 네, 제가 제일 대충 입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렇게 잘 차려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예, 이준석 의원 분홍색 바지 입은 거 사진 봤는데 네네. 자, 민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 또는 기권표 던지셨는데 민주당과 함께 한복을 입은 개혁신당의 의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이게 이제 국회의장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사실 한복을 입자라는 제안은 국회의장단이 한 거거든요. 사실은 국회의장단의 제안서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부의장도 같이 제안을 하는 걸로 돼 있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는 무소속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이게 민주당이 하는 거에 동참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예. 개회식에서 우리가 요새 K-팝 데몬 헌터스도 있고, 또 조금 있으면 경주에서 에이펙도 열리고 하니까 한복 입자라고 하는데, 한복 입는 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법안에 대해서 반대할 거는 반대하고 또 의장의 진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때는 제기하더라도 오랜만에 한복 입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너무 국회의장이라는 존재를 민주당 소속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의장단이 제안한 것을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신 건가요? 좋게 받아들이자. 싸울 때는 또 따로 싸우자. 그런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한복 대 상복으로 극명하게 갈린 모습을 또 국민들은 접했는데 서 의원님께서는 정기국회 이 개원식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나름 의미를 두고 시작한 퍼포먼스가 의사당의 3분의 2는 화려한, 비교적 화려한 한복 색깔, 3분의 1은 시꺼먼 상복 색깔, 뭐 이렇게 돼서 우스운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예. 사실 이제 하나 되는 모습을 연출하자 하면서 한복 퍼포먼스를 제안하는 이 와중에도 여야 대표가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을 정도로 냉랭함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그 드레스 코드는 한복의 우수성이 아니라 여야 간 갈등만 온상에 알리는 꼴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기국회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 또 개혁법안, 특검법 개정안 처리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정기국회 관전 포인트 어떤 걸 꼽고 계십니까? 서동용 의원님? 저는 이제 아마 좀 정기국회 때 가장 먼저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은 이제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아닐까 싶고요. 예. 그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또 여야 간의 극한적 대립 다툼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예고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문제의 경우 사실 여야 간에도 그에 대한 그 갈등, 다툼들이 있는데 그 여권 내부에서도 갈등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래저래 정기국회 내내 정치권 전반이 강경한 대결 모드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국회가 극단과 대립의 전장으로 굳어지고 정치가 분노와 적대를 동원하는 무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국회가 좀 더 합리성과 타협의 공간이길 바라고 또 정치가 민생을 보듬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께서는 어떠십니까? 어떤 포인트를 좀 짚으시겠습니까? 이번 정기국회? 네, 저도 검찰하고 법원을 뭐 해체하고 또 뭐 이렇게 민주당 개혁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개혁을 하는 검찰 법원 개혁이 아마 주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물론 법원이나 검찰 시스템이라는 게 뭐 중요하다면 중요한 문제지만 예.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아주 직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 지금 경제나 어려운 산업 상황, 또 여러 가지 통상 문제,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더 국회의 중심에 들어와야 되는데, 또 어쩌면, 이 여야의 변호사 출신, 아니면 판검사 출신 의원들끼리 또 자기 아는 이야기 나왔다고 흥분해가지고, 검찰 법원 얘기만 잔뜩 하다가 지나가는 정기국회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고요. 예. 검찰 법원 관련한 문제가 자꾸 아마 부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검찰 법원 개악이다라고 하셨고 저희 전에 인터뷰하실 때도 선 대표님께서 변호사들 배만 불려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만 이번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하신 건지 조금 더 들어볼까요, 선 대표님? 네, 어떤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조직의 전체를 악으로 매도하고 해체시켜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했을 때도 해경을 해체하고 뭐 그랬지만은 결국 해경의 기능이라는 걸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또 해경이 부활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검찰이라는 게 없는 나라는 없어요. 1차 수사기관의 수사를 감독하고 또 여러 가지 보안 수사도 하고 영장 청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 유지도 하고 이런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청이라는 게 없는 나라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검사들이 정치인 수사하고 하는 것들이 마땅하지 않아서 우리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왜 수사해 해서 검찰이라는 조직을 해체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하고 있던 기능을 여기저기에서 잘라서 해야 됩니다. 근데 잘라서 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서 뭐 하고 저기 가서 이의 신청하고 또 계속 여기저기를 쫓아다녀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 하나 할 때마다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 수사, 검찰 수사를 보면서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은 너무 과도하게 수사를 해서 문제인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현실에서 겪는 문제는 수사를 열심히 안 하고 빨리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충실하게 안 해줘서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그러면 수사를 어떤 이유에서든 조금 범죄 피해자인 국민 입장에서 부족하게 했을 때 그거를 좀 더 잘 살펴봐 주세요라고 할 만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을 그것조차 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범죄 피해를 입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야지만 어떤 본인의 피해를 다시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거다. 결국은 저는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제도만 복잡해지고 변호사들의 어떤 비용만 더 커지는 그런 결과가 될 거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서동용 의원님, 조금 전에 천하람 원내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그렇게 만만한 문제 아니잖아요. 단칼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예. 더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서 판단해야 할 문제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거냐 행안부에 둘 거냐의 문제도 법무부에 둔다는 사람들의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행안부에 두는다는 사람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보면 저는 검찰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내용의 완결성이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이야기했다가 시간만 보내고 흐지부지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빠른 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센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가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추석 전이니 후니 하는 시간표보다는 예.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한 적확한 내용의 정립이 더 집중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국가의 수사 역량이 저하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검찰개혁을 내용과 방향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시간을 갖고 고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 문제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관련해서 합리적인 해법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네, 저희는 사실 왜 이걸 이렇게까지 어렵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정치인에 대해서 과도한 수사, 선별적 수사를 하는 게 문제라면 특수부를 사실상 거의 다 없애고 그 다음에 검찰이 직접 수사, 1차 수사를 하는 게 너무 크게 문제라면 검찰의 수사관들을 다 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은 경찰이 1차적으로 해온 수사를 다시 리뷰하고 만약에 정말로 검사 본인이 추가로 확인할 게 있다면 검사 본인이 추가 수사를 하도록 하면 정작 수사 많이 못할 거예요. 검사들 바쁘거든요. 경찰에서 1차 수사하고 검찰에서는 리뷰하는 정도로 한다면은 저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게 사실은 보완 수사예요. 검사가 경찰에서 해온 수사 보고 우리가 이거 재판에 넘기려면 추가로 이런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사람도 불러가지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관련 기관의 자료도 좀 더 달라고 해보고 이게 보완 수사인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다시 경찰로 사건 기록을 내려보내서 경찰에서 다시 그걸 해서 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민주당 얘기는.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 뿐더러 경찰에서 그런 식으로 검찰이 지적한 거 수정하는 거 되게 쉬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예. 검찰이 지금까지 과도하게 1차 수사를 해온 부분들이 있다면 예.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많이 덜어내고 보완 수사와 기소 유지를 위한 수사, 본연의 기능을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 어떤 나라도 검사는 절대 그 어떤 수사도 보완 수사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미드에서도 검사들이 경찰한테 이런 부분 더 수사하자. 내가 직접 그러면 사람 불러서 얘기 들어보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자라는 게 저희 개혁신당의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입장이고요. 예. 아직 제대로 된 정부안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보면서 또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어서 발생해 있는 문제, 이 문제가 단지 정치인에 대한 수사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일반 시민들도 권한이 어느 한쪽에 집중되면 누군가가 피해를 봅니다. 그 피해의 상대방이 꼭 정치인만은 아니었던 거다. 일반 시민들도 그러하다. 예. 단적으로 우리가 뭐 사건 발생하면 일반 시민들이 다 검사 출신 정관들을 변호사들을 선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심리들이 완전히 일반화되어 있는 거 역시도 예. 검찰이 지금까지 두 권한을 모두 틀어지고 있으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여서요. 예. 지금 이 문제를 민주당이 너무 빨리 가고 있는 문제들은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가고자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까지 좀 진행되어 왔던 면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서로 정말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가 여야를 다 떠나서 지혜를 모아서 한국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심정으로 이 사법개혁 문제를 서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요건 예. 제가 서 의원님 말씀에 원래 반박을 예. 잘 안 하는데 요건 제가 좀 바로잡고 싶은 예. 게 있어서요. 지금 서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1차 수사를 검사가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1차 수사 90%는 경찰이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일정 부분 되돌렸지만 그래도 1차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하는 걸로 실무에서 굳어져 있고 특수수사 빼고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검찰이 수사를 지금.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기존의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늘려놓은 검사들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 줄였어요. 지금 가만히 놔둬도 수사의 92%, 93%는 경찰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새 트렌드가 어떻게 갔냐면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들 몸값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요즘 대형 로펌에 보면 경찰 출신 변호사들 아니면 변호사가 아닌 고위 경찰 출신들이 어마어마한 전관 대우를 받으면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5년 전에는 사실이었겠지만 지금은 이미 수사 기소가 일정 부분 분리가 된 상황이다. 저는 그거는 좀 바로 잡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서 의원님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이게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길어질 것 예. 같아서요. 예, 다음번에 한번 이 주제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이야기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이 심판대에 오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로 본 예산 기준 처음으로 700조 원대를 돌파했고 올해 본 예산보다 8.1%가 는 규모입니다. 예산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 의원님? 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도 되게 어렵고요. 이럴 때일수록 재정이 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부터 쭉 강조해왔던 부분들이고요. 이번 예산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예전보다 좀 규모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그 내년도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에 좀 적극적 역할을 좀 강조하는 선에서 편성이 되었겠다. 그런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보셨습니까? 내용 좀 세세하게. 네, 저도 봤는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도 챙겨야 되는 건 맞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소비 쿠폰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소비 쿠폰 푼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는 어마어마한 부채가 사실 남고 그것이 우리도 갚아 나가야 되고 또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우리 미래 세대에게 짐을 넘기는 건데 아쉽게도 우리 미래 세대는 숫자도 적고 그리고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시대를 사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꾸 저희 아들 세대 아니면 더 미래에 우리 세대들에게 짐을 계속해서 더 무거운 짐을 씌우는 것 같아서 좀 참 너무 미안한 마음이고요. 지금 730조 예산 지난해보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리고 국채를 한 200조 정도 지금 발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지출 구조 조정하겠다 그랬는데 기존에 쓰는 돈 아끼는 거는 한 30조 정도밖에 없고 빚을 또 200조를 낸다 그러거든요.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당장은 어떻게든 경기를 돈을 풀어서라도 띄우겠다는 심산 아닌가 참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야당의 입장에서 여당의 예산 편성을 글쎄요 내년 선거용으로 뭐 그렇게 또 오해해서 볼 여지도 물론 없지는 않겠고 또 여당에서 정부에서 편성을 하면서 그런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OECD 국가들 중에 GDP 대비 정부 부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데는 사실 일본 같은 나라들이죠. 일단 말씀하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재정의 역할들이 너무 등한시해왔다. 재정의 역할을 등한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계부채가 늘고 기업부채가 늡니다. 저는 국가가 좀 빚을 지더라도 가계부채를 줄이고 기업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의 정책들이 좀 진행이 돼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예.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다들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정부 부채만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다. 정부 부채가 늘어서 좋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부 부채가 조금 늘더라도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정책 방향들을 좀 설정할 필요는 있겠고요. 이번 예산이 이제 그런 부분에 충실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부채의 문제를 그렇게 단선적으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천 대표님. 예. 문재인 정부 때 정부가 돈 많이 썼습니다. 근데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예. 근데 더 썼다고 해서 그럼 가계부채가 줄었을까요? 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부 부채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적어요. 근데 설령 그렇다 해도 비해서, 우리가 기존의 국가 부채가 늘어난 구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외에 예를 들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국가 부채가 늘어난 기간에 가계 부채가 줄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가계 부채를 다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 부채를 늘린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물론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는 일정 부분 더 써야 될 수 있겠죠. 근데 코로나 시기인 거를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가 수립되고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600조 부채였던 게 문재인 정부 한 정부가 지나고 1000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여가지고 이번 한 해에만 국채를 200조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OECD 말씀하시는데 OECD에서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상위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를 얘기할 때 연금 충당 부채도 이제는 넣어서 봐야 된다고 IMF가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전부 다 적자 상태고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하면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 1200조, 1300조 부채보다 한 1000조 정도 더 늘어납니다. 연금 충당 부채가. 그러면 GDP의 100%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게 지금 작년에 23만 명, 24만 명 태어나는데 미래 세대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채 이자만 한 해에 3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론 정부가 돈을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쓰면 좋죠. 근데 지금 그 국가 부채 계정에 지금 빚이 2,000조가 넘어가가지고 GDP 10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거를 국가에서 돈을 더 쓴다?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관련해서 두 분이 좀 다른 의견 갖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이것 또한 또 다음에 한번 떼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전남 동부 지역 관련된 예산 편성도 보셨습니까? 천 대표님? 네, 봤습니다. 예, 뭐 철도, 터널, 공항 시설 관련 예산을 비롯해서 석유화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에는 179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그 위기 대응은 너무 예산 자체를 적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예, 너무 적다. 예. 네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로 구조조정이 되고 어느 정도로 여기에 들어갈지 사실은 약간 아직은 100% 감이 잡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업계 얘기 들어보면 정부에서 뭐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업체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맥시멈으로 쓸 수 있는 예산도 이 정도 규모밖에 안 잡아놨다고 하면 결국 우리 석유화학 산업계에서는 이거 봐라 역시 정부가 별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느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소액으로 잡아놓은 거 아닌가. 어차피 나중에 다 안 쓰더라도 어쨌든 불용으로 놔두면 되는 건데 좀 잘못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지역 산업 위기 대응 지원 사업비 그래가지고 179억이에요. 그런데 지역 산업 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게 지금 우리 여수뿐만이 아니지요. 예. 포항도 있고요. 또 다른 지역도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지금 179억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여수화학산단의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여수화학산단에 쓰일 예. 돈들은 그보다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예.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지역 산업 위기 대응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 지원을 하는 거고 좀 더 근본적으로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방책들이 있어야 될 텐데 예. 그 문제를 이동 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도로 계획들을 세우고 예산들이 별도로 나와야 될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